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방송 나가고 주위 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나 좀 많이 하네. 김태형 본부장이 욕 많이 안 하던가요? 말 잘랐다고? 아니 뭐 그런 거보다도 같은 편들은? 거지를 하고 그러던데 나보고. 아니 어떻게 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말해봅니다. 김윤기, 김태형의 좌빨로트, 숫골로트.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정부의 조직을 확대한다. 이건 진보 정책일까요? 보수 정책일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은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적 시각일까요? 보수적 시각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엔 너무나 많은 가짜 진보, 가짜 보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드를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미국의 우호적이면 보수, 미국의 적대적이면 진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 이제는 극복해야겠죠? 김윤기, 김태형의 좌빨로트, 숫골로트에서 건전한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학방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도 역시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좌빨 대표시죠. 대전 지역 연령 대비 최다 출마 이력자, 거리의 정치인. 다음번에는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 본인만 제일 궁금해한다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얌전한 척 하세요? 다음은 숫골 대표입니다. 아저씨인데 자꾸 청년이라고 우깁니다. 자칭 보수안의 좌파라고 주장하시는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아직 당직이 묘연하다네요. 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시죠,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바르고 살고 싶은 남자입니다. 네네. 사실 김태형 본부장님께서 바른정당 대전시당의 청년위원장 내정이 되셨다는 소식을 주셨는데 바른정당이 우리 아는 것입니다 듣고 45세에서 39세로 청년의 그걸 낮췄대요. 예, 당원당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요? 39세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붕 신문에 다 떴어요. 났던데. 그래서 우리 김태형 님께서는 제가 직책이 정해질 때까지 그냥 본부장님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지난 두 주 만에 만났는데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김정남 그죠? 네네.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이게 무슨 007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침을
놓은 건지 뭘 뿌린 건지. 복침이야 스프레이요. 그러니까. 독침과 스프레이는 다 아니라고 밝혀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뉴스를 좀 보세요. 예. 어쨌든 저는 뭐 누가 죽였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뭐 그날 당일날 KBS 뉴스 보니까 20분이나 그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물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부풍? 북풍.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네네네.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그리고 나머지 파기환송심 온 거에 대해서 다시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네네. 2년. 예. 네네. 일단 뭐 대법원 선고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뭐 상황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안 지켜보면 네.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할 수 없죠. 뭐. 온건하시네. 저희 당은 잘 됐으니 차라리 그만둬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요. 참. 그 나라도 시끄럽고 그리고 해외도 시끄럽고 그리고 우리 동네도 시끄럽네요. 자, 그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우리는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김태영의 좌빨 노트, 숫골 노트, 에피소드 3, 성과연봉제.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년에 이걸 공공기관에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여러 마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파업도 했던 것 같고요. 우선 성과연봉제는 숫골 진영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이니까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께서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일단 그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본 호봉제에 달린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 위주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뭐 빠른 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인간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이기주의 인간상을 기저에 깔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인간의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사해갖고 그러니까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가 올라가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네. 그 잘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덜 준다. 그리고 사람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어떤 그렇죠. 당근을 줘야 네네.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연봉제가 등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이제 말이 성과잖아요. 시작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성과가 무엇이냐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는 게 기준을 잡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제도를 보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개선하겠다는 아주 이제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없고 2013년에 철도 민영화 저지하기 위한 이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있었단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 사실은 뭐 노조가 파업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때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었어요. 네. 물론 요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때 국민들이 제가 바랬던 것은 이를테면 공공성을 지켜달라, 안전을 지켜달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철도에게 바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공공성과 안전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계량화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순위를 쫙 매겨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은 사실은 뭐 매출이나 눈에 보이게 수치로 잡히는 것들을 위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공기업이 실제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평가의 기준 자체가 괴리돼 버리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규 위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첫 프로 할 때 김영란법에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때 김영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전반적으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한 법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 또한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반대로. 그때 김영규 위원장님과 반대로. 물론 이제 과정에 대한 이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적들이 많죠. 심지어는 뭐 제가 존경하는 전원책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많은 법이다.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런 편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관공서라든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 전환 편에서는 이 법이 평가하는 방법을 좀 손을 대서라도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인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김영란법 할 때 이게 현실하고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기 위한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의 그런 법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셨던 그렇죠. 거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좀 나태하고 저성과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호봉제나 뭐 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거나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 성과연봉제가 이게 개선 방향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고 대부분이 이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그래, 제도. 많이 실패했더라고요. 특히 공기업이나 잘 공공기관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제도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대안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야지 저희 같은 야당한테만. 아니 야당이 또 오히려 역으로 제시할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슬슬 싸우려고 하시는데, 네, 조금 더 날카롭게 싸워보시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보를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입니다. 이쪽에다가 성과연봉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거의 강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2016년 1월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가지고 30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6월까지 그리고 90개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권고를 했고요. 이후에 6월 10일에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이런 금융 공기업들이 노사합의 없이 이런 성과연봉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파업이 있었고요. 뭐 소송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판도 있었지만은 뭐 대표적인 판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측의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결도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다른 판결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다른 판결, 뭐 철도노조 관련해갖고 다른 판결이 있었죠? 그거 어느 분이 판결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잊어버렸네요. 저희 방송 들으세요. 문보경 판사님입니다. 이번에 그 부석사 금동 적어놔야겠다. 관세음 보살 자상 그분이시네. 문보경 판사님입니다. 우리 방송 자랑을 하시는군요. 네, 문보경 판사님, 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럼 말이야 멘트야 뭐 김영란법과 상관없겠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뭐 계속 뜨거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과연봉제라는 거를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거는 조금 뒤로 제껴놔보고 이제 원래 성과연봉제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뭐 신자유주의 이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김인규 위원장님, 성과연봉제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사실은 공기업 정상화라는 얘기가 이제 한두 그렇죠. 번 나오는 네.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통은 무슨 낙하산 인사,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공기업이 정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공기업의 방만 운영의 가장 큰 요인이 노사 간의 단협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 책임을 다 노동자에게 미룬 거죠. 이러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그때부터 이미 나왔었고 사실 2010년부터 먼저 간부급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나온 이야기는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사실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이게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게 수익 위주로 운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공공이 나서서 운영하는 건데 이 중에 이제 하나의 방식이 물론 이제 내부에서 성과를 따지는 방식도 있지만 외주화하는 거죠. 밖으로 아예 그렇죠. 잘라내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그래서 구의역 사고 같은 게 나는 거죠. 제일 위험한데 이거를 이제 뭐 영세한 업체에게 하청을 준다든가 이래서 실제로는 이 기관에서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밖으로 떠넘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공공기관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성과연봉제 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성과연봉제의 그 표면적인 것보다 한꺼풀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회사나 성과를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성과연봉제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연봉제의 등장 배경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20대 취업률보다 50대 취업률이 더 많아지는 그 역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김인규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현상이 왜 날까요? 일단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취업자들. 예. 취업자들 매년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취업률보다 50대 취업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세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얘기를 더 하면 그 얘기를 더 하자면, 예. 저 성과연봉제를 솔직히 한꺼풀 더 까보면,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네. 노동시장의 유연성. 예. 바꿔 말해서 고용주가 사람을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그렇다고 봐요, 사실상. 근데 저희 회사 같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생산직과 그다음에 관리직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근데 생산직 사원들은 제가 젊은 분들을 잘 뽑질 않아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특수적인 어떤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일감이 많이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젊은 분들을 쓰면 저희가 1.5배 수당을 드려요. 연장을 하게 되면. 근데 안 하세요, 이분들이.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감수하고 하세요. 어떤 돈을 떠나서 뭐 이제 내가 잠깐 알바로 왔지만 또 이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해줘야겠다 이런 책임감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잘 안 뽑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40명, 50명, 60명씩 늘어나잖아요. 간식 하나만 준 것 갖고도 말이 생겨요. 어제는 빵을 줬는데 오늘은 또 이걸 주네. 그리고 계속 이것만 주네. 어디 갔더만 무슨 간식을 해서 우유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주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점점 파생이 되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눈치를 봅니다. 그렇구나. 피자를 시켜드릴까? 뭐를 시켜드릴까? 눈치를 좀 봐야죠. 아니, 노동자들의 요구에 제가-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기업주가 잘 받아들이고 김인기 이렇게 회장님이 다음부터 하셔야죠.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 회사에 예. 자주 방문하실 것 같아요. 당원들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생산직 그 사원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 60대 이렇게 취업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고령층 계신 분들이 좀 빈곤율이 높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늘어나는 건데 저는 취업이 진짜 많아지려면 오히려 반대로 어떤 그 많이 나가주셔야 돼요. 사실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좋아야 그 재취업이 그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 후배가 관공서에 있는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런 거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상인대학들 많이 만들잖아요. 걔가 이제 그걸 했어요. 해서 그 상사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거 솔직히 재래시장 그 상인대학 해서 해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저분들 저거 들으실지도 않을 테고 뭐 거기에 대한 강의료가 만만치도 않고 그랬다면 그 상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우리 조직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그냥 깐소리 말고 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거든요. 사실상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뭐 해야 돼서 그냥 하니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하는 문제와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분명 다른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대, 50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20대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취향이 있고 또 20대와 50대는 노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20대는 앞으로도 뭐 40년, 50년을 뭔가 설계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측이고 50대는 좀 놓여 있는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만들 일자리를 거냐는 그럼 관에서 문제죠. 만드는 겁니까? 민에서 만드는 겁니까? 같이 만들어야죠. 글쎄요. 예. 저는 그 같이 부분에 만들어야죠. 대해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 갖고 이제 노동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까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 두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과연봉제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성과를 내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등장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됐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자꾸 뭐 현안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과연봉제라는 게 처음 등장한 거는 어쨌든 사기업 쪽에서 먼저 시작이 그렇죠. 된 걸로 네. 제가 그렇죠.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을 좀 더 혁신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경제 원리라는 게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게 경제의 원리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네. 근데 사실상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왜 성공을 못했죠? 아니 얼핏 들으면 좋잖아요.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더 많은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과가 뭐냐는 거고 사기업 그걸 같은 어떻게 경우는 평가할 거냐는 수익을 거죠. 매출을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출을 내는 데에도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품 하나를 혼자서 만드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품을 몇 개 만들어냈느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몇 개 팔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성과라고 하는 게 실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데로만 넘어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퀴 끼고 누구는 뭐 헤드라이트 달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이걸 성과로 부분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성과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금융기관,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였거든요.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미국에서. 불안전 판매라 하면은 부실 대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요즘 은행에서도 보험을 파니까 이제 성과 위주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안전 판매 요소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 이제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소 당해가고 물어준 돈도 많습니다. 예. 아까 김인규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게 이런 건가요? 그럼 영업은 수치가 나오니까 몇 개 팔았다라는 게 나오니까 뭐 딱 똑 떨어지지만 뭐 총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사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떤 수치로 측정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단히 애매하죠. 근데 그 부분이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상급자가 이걸 체크를 해요. 사실상. 상급자가 이제 성과에 대해 체크를 하는데 좀 그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내 점수를 매기는 사람한테 네네. 잘 보이도록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도 노동자든 사용자든 합의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직종이어야 하고, 그 이제 평가를 해야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평가를 할 때도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동기 유발도 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철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당연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되게 모호합니다, 사실상. 모호하고 업종의 특성상 다 또 이게 그 곱씹어 봐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럼 김태형 예. 본부장님 회사에서는 네. 성과연봉제 같은 게 도입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실적 위주니까 매출이죠. 영업 위주니까 예. 매출 위주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안전 판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도 일어나요. 예. 정의당은 그 평가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님이 하세요? 당원들? 저희들 평가는 저 같은 사람만 받죠. 당직자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표로 받잖아요. 당이나 당 밖에서. 그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그 성과연봉제 보면서 오히려 밑에서 위를 좀 이렇게 좀 평가하는 역적인 선택이 좀 있어야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라. 자, 그럼 좀 지금 오해를 없애게 한마디만 네네. 드리면요. 이게 성과 연봉제적 요소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과를만 가지고 성과 연봉제처럼 이걸 완성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호봉제 성과 연봉제적 요소를 포함한다거나 직능급제에 포함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 성과 연봉제라고 하는 것과 좀 구분돼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받고 예. 하나 또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요. 위원장님 말씀에. 그 대신에 위원장님도 인식의 시각은 문제는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제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로 봐서는 성과연봉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중단돼야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 말고요.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라는 그냥 큰 틀. 네, 큰 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적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들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OECD 기구 해갖고 거의 최상급 레벨에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근데 성적이 성적 내는 게. 근데 이게 OECD 국가죠. 그러니까 성인 상대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45세로 넘어가게 되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최상급을 가다가 45세 넘어가게 되면 이게 훅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호봉제에 길들여지고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나이. 정년 보장돼 있고 월급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교육계도 보면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감 교장님 안 하시고 평교사로 65세까지 쭉 밀고 가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제 나이 또래가 사실 일을 많이 해요. 30대 후반서부터 40대 초반까지. 근데 40대 초반 아니잖아요. 40대 초반입니다. 어디서? 만으로 42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너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담임도 안 맞고 뭐도 안 하고 막 행사 있으면 다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말년병장처럼 행동하시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든 뭐 아까 OECD 45세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출해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이제 지금은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라고 네네네. 예, 기억하시죠? 필리버스터. 예, 네. 필리버스터 스타. 예. 근데 이분이 원래 노동연구원이라는 데서 일했었거든요. 여기 성과연봉제가 진작에 도입된 데예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연구 용역을 1년에 12개씩 한다는 거죠. 12개씩 하면 거의 뭐 죽는 거죠. 사실 논문을 12개씩 써내는 것과 그러니까. 다름없는 건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맞춰 달라는 등 이런 압력이 들어온대. 이걸 하지 않았더니 상사가 주는 점수가 빵점, 자기 혼자는 아니고 12명인가 뭐 10명, 하여튼 10명 쪽 그렇게 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해도 왜냐면 업무에 따라 어떤 업무는 2년, 3년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계속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D가 3번 연속 나오면 삼진아웃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삼진아웃 되기 전에 이제 원장이 이게 좀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나가줄래?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마침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듯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성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이 운영되는 방식들이 결국은 누군가는 뒤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10%가 됐든 5%가 됐든. 이제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R&D 사업이라고 있어요. R&D 사업이 뭐냐? Research and Development. 예, 뭐 그러니까 R&D 사업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무슨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을 해서 이제 민관 합의돼 갖고 하는 사업들인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요. 기업이면 뭐 3 정도 하고 관공서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합작을 해서 투자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제품 개발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 R&D 보고서가 이런 개발했으면 이래서 끝났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R&D 사업에 참여를 못 해요. 거의 퇴직 연구원분들 있죠. 연구원분들이 다 해서 이걸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서 그게 시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꿨습니다. 만들었으면 매출액을 내라.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떤 그런 성과연봉제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지 않아서 했던 병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매출액으로 바뀌면서 성과연봉제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성과가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레포트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성과연봉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적이나 성과나 결과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꿔말하면 이런 거죠. 그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에서 쏟아지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어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이상민 국회의원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사회적 단체 분들 뭐 원자력 연구소에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쟤들이 뭘 한다고 여길로 이런 거 마냥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그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자. 전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오히려 내부에서 머물고 경쟁하게 만드는 게 성과연봉제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 스타레킹이라고 해서 10%인가 계속 이렇게 잘라냈었는데 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예, 이걸 그만두는 이유가 애플하고 경쟁이 안 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자른 거잖아요. 오히려 내부에서만 경쟁한다는 비판 속에서 그 제도를 이제 폐지하게 된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는 오히려 성과연봉제를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내부에서만 경쟁하고 있는. 그럼 이제 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올바른 대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도 진행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건 어쨌든 더 뒤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성과연봉제 지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지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그 철도 민영화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성과도 좋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보수주의다 보니까 작은 정부를 사실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걸 다 관이 나서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관공서 그 국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태를 보면 이번에 대우조선 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일까 아닌가 싶어요. 주인이 없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인데 사기업이 이제 국영기업 마냥 방만하게 한 거죠. 주인이 없다는 거죠. 아니 왜 방만하게 한 게 국영기업이에요? 어떤 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 소송. 아니 그리고 제가 농업회사법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업회사법인의 탄생 그 동기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아시죠? 예. 예. 근데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하고 좀 틀린데 이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에 저촉이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상법에 저촉이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농업 망하겠다 해서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새로 내준 거예요. 이게 상법회사 개념으로. 왜 그러냐면 이 조합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투자한 돈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새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 싸움이 돼버리고. 그래서 조합장 선거할 때마다 항상 시끄러워요. 아까 농협중앙회 얘기도 하셨지만 그 밑에 단위조합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거 완전히 정치판 같아요. 아, 정치하시는 분이 자꾸 정치파 같다고. 아니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판 같아요. 우리 판은 아니에요. 저희 같아야 뭐 이런 거. 정의당판은 아니에요. 그 판이.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한테 하나 또 좀 대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 만약에 위원장님이 사기업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혹시 그 가슴 뛰는 회사라고 그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뭔 책이요? 가슴 뛰는 회사라고. 아니요. 안 아, 봤는데. 그 책 읽어보면 막 CEO가 가져야 될 덕목, 그러니까 성과 연정과 정반대의 어떤 기업 마인드를 운영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세심한 관리, 복지, 막 해서 회사를 만들어간다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시간들을 갖고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월급날인데 돈 주기도 참 심각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건지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저는 예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한번 해봤죠. 저도. 네네. 해봤는데 네네.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어렵고요. 근데 뭐 망했어요? 예, 망했죠. 예, 망했는데 뭐 평가를 하고 말고 할 직원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 만약에 예, 하신다면.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이제 뭐 대우조선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예전에 우리 한진해운 이제 예전 아니죠. 최근에 이제 그쵸. 어떻게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진해운 오너가 어떻게 했었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보유주식 매각해가지고 10억 원 그거 챙기려고 맞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은 토요타 회장이 직원들 목 자르려면 직원들 해고하려면 내 목 조르는 심정으로 해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할복하는 심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근데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게 두드려지는 그러니까 분들은 뭐 있지만 임명진 목사님이야? 저는 이 경영자가 이 한국의 경영자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이 보여지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대기업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 네네. 너무 책임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다 노동자한테만 전가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떤 작은 기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영세 사업 하시는 분 모두가 경영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저는 뭐 이제 그 말씀으로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과연봉제는 민간 기업에서 도입이 된 경우에 뭐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내부 경쟁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조직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됐고, 따라서 미국의 아까 뭐 그 MS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GE나 GM 이런 기업들도 성과연봉제를 다 결국은 철회를 했죠. 그래서 좀 실패한 사례들로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의당 아까 김윤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좀 더 행복하게 일하고 이건 다 좋은데 이제 김태형 본부장님은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 특히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영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성과연봉제가 아닌 직원 복지 뭐 이런 거 고용의 안정성 유지 이런 거 다 챙겨주고 싶지만은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거든요.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공공기관 그 아까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또 학교 현장도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뭐 성과연봉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철도 있었죠. 전기, 수도, 은행 공공병원. 뭐 여러 개 공공의료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걸 되팔잖아요. 되파는데 이 되파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뭐 좀 언론에도 많이 보도돼 있는 문제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아파트를 짓든 무슨 뭐 상가를 짓든 이런 분들 다 다시 되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택지 개발. 네, 택지 개발. 예. 택지 개발에서 되파는데 그 되파는 돈을 갖고 이제 그 공공 아파트라든가 요런 걸 짓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들을 짓는 게 이제 LH공사에서 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받느냐 하면 그 공공기반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아파트 짓 때 원가 공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죠. 예, 예. 근데 원가 공개를 이거 하면 뭐 이제 건설업체를 다 죽는다 해서 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이제 빚을 지는데 왜 빚을 지느냐? 사실상 개발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데 그 아파트를 공공기관 그 서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빚을 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연결고리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문명의 어떤 비리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라든가 어떤 그런 분석하는 기능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되게 싼 땅을 비싸게 팔고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그 공공기관이 적자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안에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측정할 잣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세요? 예, 예. 예, 당연히 그 뭐 문제가 있는 건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게 저는 석고연봉제 도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 비리가 있었다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필요해요. 지금 그 철도시설공단이라고 왜 대전 옆에 이렇게 쌍둥이 빌딩 중에 한쪽 쓰는 데가 철도시설공단인데 예, 예, 예. 여기가 이번 이제 성과연봉제 도입하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어요. 사측에서. 예, 회사가 무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무리를 했죠?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조합원이. 그랬더니 5분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관리자가 본 거죠. 그래서 5분 문호동 무임금이라 해서 5분 임금을 삭감한 거예요. 그거 너무했다. 아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리고요. 거기 노조위원장이 지금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30건 이상을 당하고 있어요. 맨날 경찰서를 가야 되니까 이제 하다 안 돼서 업무도 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업무도. 그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전 이사장 중에 조현용 뭐 이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 양반이 1억 6천만 원 그 관련한 비리로 구속된 경우도 있고요. 그 이번 직전 이사장은 그 직원들 징계를 남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더라? 뭐 2012년에는 관련 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이나 지출했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여부와 업무를 합리화하는 여부 안에서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없애는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관공서나 이런 국영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반대라는 건 공용의 이익이 되는 바탕이잖아요. 그 부분에는 그렇죠. 분명히. 예. 예. 근데 그 국민면접이라고 이재명 그 시장님 모셔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자도 강자의 방법으로 무엇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 또한 잘못이다. 그렇죠. 예, 예. 정의도 정의 칼라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과정 중요하죠. 예,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LH공사에 계신 분들이 이걸 또 역이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산이 있고 다 그 따져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공공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그 대명제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개선해야죠. 저도 네네. 뭐 예를 들면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사업을 뭐 서민들에게 좋은 주택을 임대해주고 공급해주는 일을 LH가 계속 해야 되겠죠. 적자폭이 하지만 너무 크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적자폭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따로 하면 된다는 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목적이었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는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하나 더 예를 예. 들어 볼게요.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그 재정기획부인가? 재정부에 하도 어이가 없어 국방부에다가 뭐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침상 다 바꿔주는 그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제 해군하고 공군은 다 끝났어. 근데 육군에다가 이제 했는데 육군에서 하는 말이 돈 더 내놓으라고. 근데 재정기획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렇게 따져서 내가 준 돈을 다 나눠보면 인원수 있잖아요. 다 나눠보면 침대 뭐 한 3,400만짜리 사주고도 남았다. 도대체 니들 어떻게 계산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냐. 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답변이 뭐냐면 침상을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내무반도 새로 줘야 되고 뭐도 새로 해야 되고 뭐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거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이가 없죠. 근데 문제는 성과연봉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예. 거기에 대한 일환선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책임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내건 취지가
어쨌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재조직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건데 사실 뭐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할 때도 이렇게 하면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 해소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제고된다 얘기예요.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맞아요. 근데 뭐 그거 말도 안 네, 되는 말도 안 일이 되는 되고 인정합니다. 예. 말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취지도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엊그제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획재정부가 이게 뭐 당장의 성과가 날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뭔가 이렇게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지금 인식전환이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매일 소송하고 있어요.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2명이나 해고됐어요. 그리고 파업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정부가 뚜렷한 자기의 정책 목표 의지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 어떻게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건설하시는 분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차들이 온대요. 민주노총 차들 와갖고 막 건설 현장에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이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위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당장 와서 뭐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소금 막 내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만 민주노총 산하에는 뭐 레미콘 뭐 무슨 회사 무슨 운송회사 이런 걸 안 써주면 저렇게 시위를 한다는 거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역적인 어떤 그런 자꾸 노동자 말씀을 하시길래. 자, 네.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 조금 그래요. 벗어난 것 네, 같으니까 제가 그거는 기회를 네네네. 커트를 하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다른 비슷한 직종의 분들보다 고용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급여 체계도 괜찮으신 편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오른 거야. 배도 아프고. 당연하죠. 저것들은 네,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그럼요. 것 같은데, 지돈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 도입한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이제 자기들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의 김태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김윤기 정의당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다 공감을 하지만 성과연봉제라는 것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성과연봉제가 나쁘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마음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쪽의 공감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보거든요. 그럼 이 성과연봉제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국가가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국가도 안정을 돈을 벌진 위해서,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대리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돈 버는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쉬움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또 이제 그런 공공기관들이 결국에 이제 그런 부채로 떠밀리면 또 하나 이제 국민의 부채로 남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라든가 이런 성과 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연봉제 뭐 국장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밑으로부터의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위로서부터의 성과연봉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밑에서 평가하는. 자,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어쨌든 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있었죠. 그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를 무엇을 위해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노동자는 어떤 강점이 있고 이 노동자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쪽으로 좀 도와주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이 팀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평가와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성과를 나눠서 퇴출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은 뭐 3%가 됐든 5%가 됐든 퇴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장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철도가 국민의 안전과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철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근데 돈을 많이 벌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불이익이 철도공사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 조정해야 똑같은 되고. 역전 현상이 또 일어나죠. 아름다운 말씀이죠. 정말 노동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 그런 성장 가능성과. 근데 이 공공기관에 부패되면 부패될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또 그건 또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건 누구겠습니까? 가운데서 거기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성과를 내려면은 아무래도 배차도 더 자주 해야 될 테고 또 더 빨리 운전해야 될 테고 더 많은 그 고객들을 실어 날라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안전성이라는 게 좀 결여가 되겠죠. 근데 뭐 수도나 예.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물론 사람이 다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죠. 네, 정확히는 그럼요.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사는데 필요한 뭐 제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만들어 썼겠지만 지금은 뭐 네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 다 자아실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자아실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급여가 좀 적더라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찾거나 급여와 상관없이 자신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임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 왜 제 얘기를 하세요? 예, 사실은 그 부분까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뭐가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모든 분들이 모든 근로자가 다 부정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제도로 만들어주고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만 자꾸 몰고 가서 그래서 모두 차등 나누고 아니, 저번에 싸우게 만들고 김영란법이랑 전 이렇게 하면 반대 안 얘기를 되죠. 하시네. 예. 그건 그러네요. 예. 돈을 김영란법과는 좀 얘기가 다르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저는 물론 관공서에 대한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점 지적을 한다면 이 낙하산 인사 이거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낙하산 인사는 오늘 주제가 벗어났으니까 예. 낙하산 인사.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또 그 낙하산이- 사람들도 평가를 하잖아. 에이 낙하산 인사 제일 많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아 저 바른정당에서 아직 없어요. 예, 낙하산 예전에 인사를 있었잖아요. 다 아는데 찬성하는 뭐. 분을 갔다 알고 오셨던 있고요. 분들? 예.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은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지배당합니다. 이제 무조건 정치인들 편들거나 욕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마련한 우리 지역 정치인 인물 해부. 그는 누구인가? 학방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도 정말 뜨거운 열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어느 분이 더 청취자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김태형 본부장님, 자 오늘 토론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오늘 주제가 제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많아요. 자료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솔직히 이제 성과연봉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았고 저는 그 인식이 변화하는 시점에서도 그리고 중소기업이 겪는 어떤 그런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주제 탓을 하셨고요. 네,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은 어떠셨는지요? 어떻게 오늘 토론?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성과연봉제가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이 많이 동의해 주신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김윤기, 김태형의 좌빨로트, 스콜로트 이 프로그램이 지난번 두 분 처음 방송하신 이래로 가장 가파른 청취율 상승을 99위까지 갔더라고요. 보였거든요. 네. 저희 70위까지 갔어요. 아, 70위까지 갔어요? 네, 70위까지 그랬었구나. 갔어요. 정말 반응이 뜨거웠고 두 분 더 열심히 분발해 주셔가지고 올 연말쯤에는 팟빵 안에서는 적어도 썰전을 한번 우리 잡아보도록 그러시죠. 했으면 좋겠는데 두 분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한 걸 갖다 줘요. 명확한 거. 아 왜 또 남 탓을 하세요? 명확하긴 하죠. 우리 PD님이 성과주의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뭐 연봉을 안 저번에 주고 연봉을 상관없잖아요. 쟤는 네. 아주 아,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데 왜 자꾸 막 그래? 성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성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왜 분리하면은 영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야, 또 프레임 또 바꿔버리는구나. 성과입니다. 퍼포먼스라는 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과연봉제 오늘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한정을 한번 시켜봐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각자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본부장님. 한 줄 평이요. 좀 인식의 전환 좀 대승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승적으로 사회적으로 타협을 봐야 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한 방향으로 정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그 기관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예전에 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개인의 발전이 전체 사회 발전에 전제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막스 나오니까 웃으셨어요.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네, 성과들 많이 내실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이 얼마 전 당명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변경했습니다. 조직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겠죠. 하지만 어느 특정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명칭이라면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 칼국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한다면은 특허청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전이라는 명칭이 어느 특정이 소유할 수 없는 공동의 것이니까요. 한국은 어느 특정 세력의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의 나라 아닌가요? 태극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생뚱맞게 성조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